네, 오늘은 이슈 포인트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보통 제가 마켓 포인트로 잡는 경우 매일매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슈가 좀 중요하면 이슈 포인트로 좀 약간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FOMC 회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ECB나 BOJ 통화정책 회의도 있어서 FOMC 회의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이런 분기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슈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자료를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슈링크플레이션하고 맞닥뜨린 글로벌 경제, 이쪽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FOMC 회의가 이제 불안한 자산 시장에서 과연 그 결과가 무리할 이유가 있을까? 페드 쪽에서 무리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리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지금 중기 전망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도 캐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실전 전략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 이 점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슈링크플레이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uffer from shrinkflation. 이제 슈링크플레이션 때문에 뭐 고통이 이제 시작됐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경제 블록이 있겠지만 이쪽은 더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럽 쪽이요. 그래서 두 분기 이제 좀 안 좋은 경제 성장이 보이고 있는데, 그 지역은, 그 블록은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너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링크플레이션 자체가, 슈링크가 이제 움츠러드는 그걸 뜻하고, 인플레이션은 뭐 인플레이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은 움츠러들고 인플레이션은 높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상황, 고통을 받는 그런 경제 주체들, 이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것이 이 유럽 쪽의 인플레이션, 이걸 보면은 좀 심각합니다. 제가 블룸버그 글로벌 파이낸셜 뉴스 라이브에서 그대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것인데, 4월하고 5월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유로존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숫자 자체가 많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네 나라, 그 중에서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적지 않고, 이탈리아 상당히 높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스페인이 좀 낮긴 난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안 좋다. 그리고 슈링크플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이 그레이드플레이션, 기업들이 가격을 많이 높인다,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시키고 실제로 가격을 올린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났듯이 잭업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격은 올리고 사이즈는 작아진다. 가격을 안 올려도 사이즈가 작아지면 소비자는 좀 열받게 마련인데, 가격도 올라가고 사이즈도 작아진다, 물건 사이즈가 작아진다라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드플레이션이나 슈링크플레이션, 이 자체가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극화, 이쪽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산시장이 만약에 올라가서 자산시장 쪽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소비를 충당을 할 수 있으면은,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런데 자산시장에서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주체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넓게 퍼져 있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특정 계층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디커플링 장세나 아니면 차별화 장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점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점, 세계 경제 블록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런 점들을 좀 문제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자료 보면은, 오늘 CNBC 쪽에서는 이 데일리 오픈에서 Don't get too bullish yet. 누가 그렇게 불리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또 이 화면은, 이런 건 왜 또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월스트리트의 이 황소, 이 위에 누가 올라갔는데, 이 사람 왜 올라갔는지는 설명이 없는데, 하여튼 이분이 올라간 걸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또 여기다 참고 이렇게 사진으로 이분들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황소 위에? 황소에 올라타지 마라. 근데 이분이 올라탄 이유는 투자를 하면서 올라탄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Don't get too bullish yet. 이거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할지언정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을 믿기에는 미심쩍은 점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미심쩍은 점이 다 해소되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때 되면은 시장은 한참 위에 있을 테니까요. 지금 있는 문제들은 순식간에 빠르게 없어질 재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나씩 점검하면서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경제 따로 주가 따로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다 그래서 이 경제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주가만 보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좀 실질적으로 우리 자산시장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쪽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은 매일매일 이제 금리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자산시장 흐름 쪽에 안전한가, 이걸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놓고 보면은 금리 쪽이 좀 안 좋죠. 지금 전반적으로 이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국채는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죠.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외부 변수는 지금 좀 완화가 됐죠. 그러니까 국가 부도 뭐 이런 거는 다 해결이 되고 있는 듯한, 최소한 뭐 내년 선거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뭐 이어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단기 채권 쪽에서는 좀 괜찮은 듯한 흐름,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이 노트나 본드, 그러니까 좀 1년 이상, 2년 이상짜리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약간 좀 심하게 좀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은 2년물짜리 보면 4.52에서 4.59까지 지금 지난 주말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6월 1일보다도 더 높은 그런 금리잖아요. 국채 가격은 그러면은 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전에 안 좋았었던 시세보다 더 좀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3년물도 그렇고요. 그리고 5년물도 그렇고 7년물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제 안 좋아지는 정도는 이쪽 2년물, 3년물 이쪽이 더 많이 상대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책금리가 이들하고 같이 움직인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금리 쪽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책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안정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나 뭐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향후에 금리가 높은 수준이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것을 지금 채권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수급 쪽에서도 좀 불리한 점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급 일정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중기물이 3년물, 10년물, 30년물 뭐 이 정도 이렇게 있는 거는 뭐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이게 부담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13주, 26주, 52주 뭐 이렇게 쭉 있고,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2일, 13일 이게 FOMC 회의 전에 있는 그런 공급이고요. FOMC 회의 지나도 주르르르 계속 있어요. 14, 15, 20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MB 같은 경우 특별히 단기 조달하는 자금도 여기 13일에 450억 불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정대로 그냥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금 시장이 안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도 금리가 좀 불안해지는 그 요인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책금리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파월의 이 호키시 스킵, 이게 또 하나의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 스킵은 스킵인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번에 넘기더라도 호키시한 스킵이다, 이렇게 또 말들을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킵일 뿐이다, 호키시는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지나가지고 7월에 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할 수도 있고, 12월 이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안 한다고 그래서 좋아할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 그림은 CME 패드워치 툴의 12월 그 FOMC 회의 때 그 목표금리, 이제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주홍색 선이 금리가 525에서 550 기준금리가요. 그 다음에 푸른색 선이 500에서 525, 이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00에서 525인데 한 번 더 올리면 525에서 55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번이 됐든 뭐 다음 달이 됐든 뭐 언제가 됐든 금리를 한 번 더 올라간 걸 이 주홍색 선으로 보는 거예요. 12월 이전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거보다 더 내려가는 것이 이제 한 번 인하가 이 푸른색 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추가 1회 이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이 이제 동결 확률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이 주홍색 선이 여기 보시다시피 3월 이후에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이게 주홍색 선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현실화된다라는 뜻이죠. 12월까지 금리 인하 없다. 이게 페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주홍색 선이 24% 정도. 그 다음에 500에서 525가 38% 정도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금리가 500에서 525고요. 그 하나 더 올리면 이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확 높다, 이렇게 훨씬 높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표는 여기 요 높이고 이 주홍색 선이요. 여기서 요만큼. 그 다음에 푸른색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합한 값이 60%라는 그렇게 보는 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면적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놈이 더 면적이 더 넓어지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얘가 더 올라가면은 아마 이 푸른색 선이 멈춰 있거나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건 이제 향후에 보시면 되겠고, 이런 패드워치 2를 놓고 봤을 때도 연말까지 금리 안 내리고 계속 갈 확률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정보예요. 그 슈링크플레이션 이쪽 얘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쪽에서 확 이게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성장 쪽이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플레이션만 계속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안 좋은 모습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것이 슈랭크플레이션이 됐던 아니면 그레이드플레이션이 됐던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저렇게 높은 상태에서 있을 만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투자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머니무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국채로 지금 투자가 많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해외도 그렇고 금리가 올해 안에 이렇게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채 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빠진 거예요. 아니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금리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너무 빨리 빠졌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서 10년물 채권 국채금리가 쭉 빠진 이유는 이렇게까지 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8월에 잭슨홀에서 이렇게 쭉 올린 이 높이 있잖아요. 이거를 금방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회복을 하는 둥 하다가 여길 저점으로 해서 계속 박스권에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시세라고 이제 국채에서 많이 먹었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여기 요 8월 요 저점 내지는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2% 중후반 뭐 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3% 좀 약간 하회하는 듯한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준금리가 예전에는 연말에 4%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이제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계단식으로 막 내려가면은 결국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선행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4% 이하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준금리가 마치 2019년에 먼저 선행해서 이렇게 단기 바닥까지 빨리빨리 쫓아 내려갔었다라는, 먼저 내려갔었다라는 그것 같은 움직임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국채 채권을 매도를 하고 그것을 전체가 다 오진 않더라도 최소한 수익이나 이자나 뭐 이런 어떤 부수적인 개념의, 그러니까 원금 이외의 수익, 이자 이쪽이 주식시장이나 다른 자산시장으로 갈 수가 있는 머니무브가 기대가 됐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고공권에 계속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국채 실물을 사가지고 이때 만기가 되는 뭐 1년물 채권 뭐 이런 걸 샀으면 뭐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올 리는 없겠지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뭐 10년물 이상으로 한다면 만기가 될 리가 만무하니까 시세 차익만 캐피탈 게인을 얻어야지만 그 다른 데 투자할 돈이 생기고 그렇게 이익 실현할 그럴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가격에선 이익 실현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그런 가격대로 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의 상가격에서 만약 여기서 이 정도에서 진입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만약에서 막 아주 싸게,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이 꼭대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딱 여기서 다 샀다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수익이 났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했겠냐 이거죠. 이게 쭉 내려오면서 계속 여기서 분할로 샀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수익 난 것도 없고 국채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채에서 수익 난 돈이 머니무브로 인해 가지고 자산 시장이 흥해지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올 가능성은 연말까지 거의 물 건너 가고 있다. 이렇게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금리가 단순히 어떤 경제하고 연관되는 그 문제하고 더불어서 유동성 측면을 놓고 봐야 될 텐데, 유동성 측면 쪽에서도 결국 이러한 금리 흐름은 향후 하반기에 머니무브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면서 강한 장세가 나타나기에 좀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디커플링 장세, 종목 장세 이런 게 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점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FOMC 회의가 왔으니까 FOMC 회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겠습니다. 보면은 12개 이제 지역 은행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제가 지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거기서 베이지북을 다 하나씩 다 이제 해가지고 집계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집계가 됐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5월 달에 집계된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다지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도 별로 없고, 그냥 지지부진 다음에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기 이쪽 전체적인 걸 살펴봐도 그렇고, 노동시장도 그렇고, 이 아래쪽에만 이제 가격이 나오잖아요. 물가. 그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보면은 만만하게 상승을 했고, 많은 지역에서 증가율 둔화가 나타났는데, 향후 몇 달 동안 비슷한 속도로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뭐 안 좋게 막 올라가는 모습은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상은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 가격의 견실한 수요하고 비용 상승으로 인해 계속해서 상승했는데, 몇몇 지역에서는 이제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좀 소비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그거는 가봐야 이제 확인이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투입 비용이 뭐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좀 완화되고 있고, 일부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 원자재는 제가 GSCPI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는데, 주택가격하고 임대료 거의 상승 이제 증가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간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락한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자재 빼면은 거의 속도가 좀 약간 덜한 정도, 뭐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솔직히 이런 지금 베이지북 이게 12개 지역에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계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해도 누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사실 지금 시장이 지금 좀 건강하다면, 지금 저런 지방은행 나가 떨어지고 막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자본시장이 안정적이고 국채시장도 지금 원래 이제 발행된 것이 좀 넉넉하게 이렇게 현금이 정부가 좀 이렇게 보유한 채로 국채 발행 일정이 빡빡하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해도 되는 그런 지금 여건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주변 여건이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연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호키시 스킵,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나타날 리가 없겠고, 뭐 금리 동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좋게 볼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산시장이 상승한다고 해도 그것은 디커플링이 더 심화되는 그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동결하면 시장이 환호할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정하고, 그리고 이벤트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벤트가 이렇게 현실화되는 게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우리 시간을 보면 수요일 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제 금리 동결했을 때 뭐 좀 미국 시장이 뭐 이제 막 올라가거나 뭐 어떻게 뭐 거꾸로 내려가거나 뭐 어떻게 됐건 간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환호할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내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흐름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나타난 장세,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만 끌고 가거나 반도체 중에서도 AI가 가장 핵심으로 지금 끌고 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꼭 AI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새로운 후발주가 나타날지언정 많은 종목이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많이 업종하고 종목이 동참되는 그런 랠리가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올해 안에 없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유동성 장세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유동성 장세가 없다라는 그 뜻은 결국 종목만 움직이고 되는 데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경제 상황이 되는 주체만 되게끔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된 업종과 종목이 계속 앞으로도 차별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폭락하거나 뭐 좀 조정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숏 플레이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전망이 좀 약간 틀렸기 때문에 이게 뒤집으면 또 되긴 돼요. 그분들은. 아니면은 뭐 롱플레이는 안 하더라도 잠깐 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못할 테니까 다시 숏플레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분들은.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숏플레이도 아닌데 이제 상승을 하지 못한 종목만 가지고 계시다면 그 소외감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거는 그대로고 오히려 빠져. 근데 다른 종목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리스키한 그런 시장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숏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좀 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방향을 잡으면 어느 정도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어떤 특정 종목만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차라리 상승 방향 시에 종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덱스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도 한번 시작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체 시장 흐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유동성 흐름은 어떤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 종목으로 갈 건가 인덱스로 갈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예상 외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경우에 숏플레이어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서 만약 시장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쉬운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종목이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종목 투자고 뭐고 그냥 일단 시장에서 아웃하면 되는 거예요. 숏플레이 쪽으로 가고. 근데 오히려 지금 더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 투자자들에게 더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점. 이 점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내용 정리해 봤고요. 내일도 한번 장중에 내용을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FMC 회의를 앞두고 또 좀 약간 좀 깊이 있게 더 들어가는 내용 또 작성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내일 상황 봐가지고 다시 한번 결정해서 자료 만들어 작성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